나라 전체가 부동산에 올인했구나. 부동산 시장이 부동산 파생 상품 시장처럼 돼버렸어요. 그렇죠. 정확한 말씀이 맞아요. 왜 부동산은 국가 기관마저 이렇게 통계를 왜곡하고 조작하고 완전히 풀어놓은 상태인 거예요. 방치한 상태. 제가 볼 때는 주식시장의 4분의 1? 5분의 1만의 허들만 두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많이 정상적인 시장을 좀 변할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저희 증시각도TV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 부동산 전문가 한문도 교수님과 함께 또 저희 월간 서준식, 저희의 멘토이신 서준식 교수님과 함께 두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 부동산 시장 어떻게 봐야 하는가, 또 어떻게 돼야 하는가, 그런 진단의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문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숭실대학교 경제학과의 서준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와주셔서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되고요. 요즘 그런데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꽂혔습니다. 제가 네. 그 부동산 금융 쪽에 꽂혀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주식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호가가 떠 있어요. 호가가 떠 있는 거라서 매수가 들어오면 가격이 올라가고 매도가 나오면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더라고요. 거래가 너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주식으로 따지면은 촘촘히 호가가 박혀 있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있으니까 한 전문용어로 뭐라고 불러야 돼요? 매수 매도가 거래가 없는 거죠. 예, 거래량 부족에 의한 과부족에 의한 가격 변동성은 매우 커진 상황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근데 원래 주식은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 그게 꼭 극단점인데 이렇게 호가 없이 가격이 움직이는 건 또 주식시장이 별로 보기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장외 시장이니까 그래요. 네. 장내 거래소 시장이 아니고 그래서 주식, 그렇고. 부동산이. 네, 저는 사실은 그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부동산 시장의 약간 메커니즘 이런 걸 좀 어느 정도 이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채권 시장에 25년 있었거든요. 와우. 예, 그래서 그런데 채권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둘 다 장외 시장이에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장내에서 어떤 호가를 확실하게 쳐다보고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듯이 채권도 브로커가 있고요. 그렇죠. 그 브로커를 중심으로 해서 각 그 매수와 매도가 만나서 거래가 되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어떤 그 안에서 뭐 가열되고 아니면 그 가열이 식기도 하고 호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거가 보면 부동산하고 채권 시장하고 좀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 오늘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좀 자유롭게 할 거고요. 좀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채권 한국의 최고 전문가셨고요. 그렇죠. 네, 정말로 뭐 자타공인 이건 명백한 사실이고 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최고의 전문가. 저도 좀 여쭤볼 게 좀 많은데요. 네. 채권요? 네. 채권 얼마든지. 제가 좀 부족하네요. 저는 주식 최고 전문가는 아니라서 저는 이제 유튜브 전문가로 해서 한번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해 볼까요? 지금 저는 부동산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그때 한문도 교수님 한 번 나오셔서 얘기를 해서 제가 허그 재무제표를 까봤잖아요. 가보셨어요? 또 재무제표를 까봤어요. 역시 다르시다. 깜짝 놀랐어요. 놀라셨어요? 결과가 어떤가요? 22년까지 맞죠? 대손 충당 6조 원. 그다음에 지금 뉴스가 나오는 게 25년까지 전세 관련 부실 대략 허그가 예상하는 게 10조 원. 그다음에 지금 프리 PF 즉 그 브릿지론이 60조. 본 PF가 한 150조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한 10에서 한 30% 사이만 움직이면 밑으로 기초자산 가격이 위험한 또 움직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뭐냐면 레버리지 비중이 또는 신용 비중이 주식으로 환산해 보면 엄청나게 올랐는데 기초자산 가격이 30%만 움직이면 사실상 거의 다 날아가거든요. 그렇죠. 예, 레버리지 비율이 한 50%만 돼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그렇죠. 예. 근데 상황이 금융 불안정성이 너무 커진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한국의 전 주체들이 부동산에 올인했구나. 그렇죠. 뭐 가계자산 80%.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국부의
한 80%, 70%에서 80% 사이가 맞습니다. 부동산이고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1등이죠, 없어요. 대한민국이. 예. 네. 대한민국이 저도 1등이에요. 이제 주식을 사랑하고 네, 채권을 저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싶은데 예, 자본주의를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 그 저는 이렇게 항상 믿고 있거든요. 그 자본주의가 잘 되려면 자본으로 돈이 가야 되는 그게 정상이죠. 그런 사회가 예.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80%가 부동산으로 가고 토지로 있으니까 가죠. 예,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의 경제나 뭐 경기 이런 쪽에 상당히 좀 심각한 타격을 맞습니다. 꽤 오랫동안 입어왔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그럭저럭 견뎌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 한계점에 좀 더 이상 이 부동산의 문제를 극복하고 계속 발전하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네, 정확히 보신 것 정도까지, 같아요. 예, 제가 생각을 하고 봐도 있습니다. 예. 뭐 피케티 인덱스나 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가처분 소득 대비 GDP 다 모든 지표들이 거의 그러니까 미국 한번 버블 터졌잖아요. 그 일본 터지고 피그스 사태 때 이탈리아, 스페인 이쪽 터졌잖아요. 그쪽 나라들의 이제 그때의 지표들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지표가 버블 터질 때랑 거의 똑같은 수준이에요. 네. 아직 안 터졌다고 보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교수님 말씀대로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지금 부동산에 지금 공격적으로 대하는 거는 좀 위험한 시기다. 좀 네. 기다려라. 조정이 좀 있을 것 같다고 계속 보고 있고 말씀 주신 허구 부분도요. 사실 빚으로 빚을 막다가 결국 터지잖아요. 네. 허구가 이제 그런 상태죠. 허브가. 근데 지금 전세 대출 그 피해 액수가 다 세금으로 메꿔요. 오늘도 기사가 났어요. 벌써 1.5조. 그러니까 우리 국민 세금으로 국민한테 대출을 해줘서 집값을 펌핑을 해가지고 사기가 일어나서 피해를 보는 걸 또 다시 국민 세금 메꾸는 아주 불합리한 어떤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전세 사기만 올해 1조 5천억이 터졌다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전세 사기만? 네. 그러니까 이건 국가 세금이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라는 게 좋은 뜻이기도 한데 전문 용어로는 그 정의하고 다르게 좀 안 좋은 쪽의 기득권의 어떤 시스템을 악용하는 그런 게 지금 우리 공공기관이나 이런데 곳곳에 지금 잠재 있다는 걸 저는 이제 부동산 쪽에 있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되는 기관들이나 어떤 행태나 PF 행태 또 말씀 주신 레버리지 그러면 바로 문제가 생기는 수준 임계점을 넘은 거잖아요. 그 가격이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도 늘고 또 분배도 잘 되고 이런 상황이면 문제가 없고 인구도 늘어나고 이러면 문제가 좀 나중으로 좀 이연될 텐데 또 뭐 해결할 방안이 그동안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꼭지에 왔는데 이걸 이연시킬 어떤 요인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경제 성장은 선진국 전성장으로 들어왔잖아요. 인구는 그렇죠. 약간 좀 생산 연령인거 피크 찍었죠. 그럼 그런 요인들이 조금 뭐랄까요 하방 요인 쪽으로 치우치면 거기에 맞춰서 해외처럼 선진국처럼 긴축이나 부채 조정을 들어가야 되는데 도리어 이제 연착륙이라는 명분 아래 명분은 좋죠. 연착륙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명분을 뒀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연착륙이 아니고 나중에 더 크게 터질 거를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형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일본 버블 터지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저는 교수님 말씀 임계점 저는 네. 그거 뭐 예전에도 동의하고 있고 지금도 네.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조심할 때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작년 12월에 컬럼 주제가 그런 거였거든요. 아, 그 컬럼 당시 주실 때요? 예. 예, 그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했을 때 네, 한때, 어떤 예. 제 주제가 어떤 거였나 하면 정부는 지금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받치고 싶은 그 욕구가 있을 거다. 그쵸, 그런 예. 그렇지 유혹이 있을 거지만은 그거를 미국식으로 해결하느냐. 맞는 미국은 말씀이죠. 사실은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네. 그 금융 위기가 터졌을 때 그냥 부동산 냅뒀어요. 맞죠. 냅두고 그냥 하락할 만큼 하락할 때까지 가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초점을 어디서 맞췄나 하면 가계부채를 줄였어요. 맞죠. 정확한 GDP의 100% 넘는 거를 맞습니다. 예. 계속 가계부채를 줄여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구체적으로 네. 그걸 조금 여쭤보고 싶긴 한데 네. 그거를 80% 이하 80% 수준까지 수년간에 걸쳐서 낮추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집값이 결국은 다시 반등하고 네, 경제가 활성화하고 맞습니다. 뭐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일본은 그때 부동산 버블이 터지니까 한 10%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부양책을 막 쓰기 시작했다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결국 그때 부양책이 결국 계속 이렇게 발목을 잡고 뒷목을 잡고 네. 하는 식으로 경제를 못 끌게 가는 그런 영향을 줘서 그렇죠. 예. 계속 그 뭐 잃어버린 30년까지 갔다. 네.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작년 12월이죠. 지금 어떤 부채 증가나 어떤 다주택자 양산을 통한 그런 부동산 경기 부양은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맞죠. 예, 맞는 그렇게 말씀이죠. 이렇게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아, 정확하게 보시네. 바로 며칠 뒤에 1월 달에 1월 3일. 예, 1월 3일 날에. 예,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맞아요. 정책이 나와서 이렇게 되면 좀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정확하신 것 같아요. 예, 저는 근데 그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저한테요? 거는 예. 네네. 지금 늦지 않았냐? 지금 근데 저는 또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게 뭐냐 하면요. 네.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가계부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금처럼 크지 않았어요. 물론 가계부채, 근데 우리들은 우려를 했죠. 네. 우리들은 가계부채가 국가부채보다도 더 위험하고, 그렇죠. 뭐 IMF 5년 전부터 네, 뭐 경고해요. 이렇게 만날 네. 때마다 네. 보면 얘기하는 게 가계부채 문제. 우리끼리는 얘기했지만은 전 국민들 차원에서는 아니면 정부의 이제 그 관료들 차원에서는 가계부채를 그렇게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네, 신경 안 썼죠. 신경을 안 네. 썼고 네. 그래서 지금 이까지 왔는데 네. 지금 제가 희망을 가지는 거는 이제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한국은행도 사실은 전 한국은행장은 가계부채 문제를 그렇게 부각시키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예, 사실은 큰 그 요인, 그 이유 원인 제공자이기도 했었는데도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은행부터 다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여기서 더 가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쪽을 느리는 쪽으로는 못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네. 지금 하는 얘기 하셨는데 네. 제 기억에 전 총재님께서 네. 스피커로는 말씀대로 이제 가계부채에 대해서 언급을 거의 안 했어요. 근데 맞아요. 이제 그 네. 보고서 있잖아요. 네. 보고서에는 이렇게 차곡차곡 써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뭐 이렇게 좀 방송 같은 출연해서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어요. 총재가 얘기를 안 하니 제가 얘기한다고 그게 예, 일반 예. 분들이 이게 믿겨지겠어요? 네. 근데 요즘 제 기억에 이창용 총재가 취임할 때 한 얘기가 있거든요. 네. 가계부채 심각하다는 얘기를 미리 던졌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던졌기 때문에 음. 저는 지금의 행보가 교수님 우려하는 것처럼 네. 뭐 엊그제 좀 발표해서 조금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이 젊은 분들한테 파월 장관은 그 전에 얘기를 했죠. 뭐 젊은 사람들 집 사지 마라. 네. 좀 고금리가 오래 갈 것 같다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따르고 있고. 작년에 예, 근데 우리는 예.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1.3 대책 갑자기 생뚱맞게 튀어나와서 물론 일반 부동산 투자하시던 분들은 예측을 했어요. 활성화가 나올 거다. 수준에 대해서 저도 어느 수준만 예측을 했다가 사실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저 되게 당황했어요. 이거 너무 심각하다. 이거 박근혜 저리 가라구나.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는 게 가계부채 시작이잖아요. 증가에. 그렇죠. 예, 거기서부터 증가한 시기에. 증가한 게 식으려고 하던 차에 지금 다시 이걸 터뜨리니까 대충 계산하니까 야, 저는 이제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이러면은 딱 계산하니까 그 역전세 터지는 계산이 나오고 그 전에죠. 2021년 가을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 계산이 나오더라고. 무조건 역전세 터지겠네. 2년 만기 때. 그리고 가계부채 수준을 따져보고 이제 우리나라 소득 분포 있잖아요. 네. 그걸 따져보니까 전세대출이 집값을 받치는 건 이제 누구나 이제 많이 알고 계신데 전세대출이 없으면 이렇게 집값이 못 받치거든요, 사실. 정부가 그걸 악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그 대책 중에 내용들을 보면은 유주택자까지 대출을 해주고 이런 부분이 아주 디테일한 건데 그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이거 봐라, 큰일 났다. 왜 큰일 났다고 생각했냐면 이 갭 투자 붐이 막 일어났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하나의 팁이 마음이 있는 유주택자인데 전세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계층이 있어요, 일부. 그 세력이 시장에 돈이 돌입이 되면 펌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특례보금자론이 같이 나오잖아요. 이건 크구나.
우리가 한강 운하할 때 음. 전 국민이 20조 그 어마어마한 세금 어디다 쓰냐고 난리치고 2조 R&D 그 과학 분야 그거 깎는다고 지금 온 국민이 지금 비판을 하는데 40조를 갖다가 묻지도 따지도 않고 DSR 안 지키고 해준다? 우회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충격 먹었죠, 저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무조건 이제 소비 시장으로 이제 시작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내면 당연히 쓸 돈이 적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시작되겠구나. 유효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예. 네, 그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판단이 딱 들면서 그러면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이제 뉴스 나오게 되면 그때 이제 터지겠구나. 근데 그 와중에 일본 얘기했잖아요. 예. 일본이 부양책 선거 너무 똑같아 지금 우리나라하고. 그런가요? 거기도 예, 그런 걸 조금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1990년도에 그 85년 프라자 합의하고 나서 엔화가 이제 반토막 났잖아요. 네, 강세가 절상돼 버리니까 두 배가 됐죠. 예. 경제를 활성시켜야 되니까 이제 그 은행 금리를 갖다 갑자기 6%까지 갔다가 1.25%까지 일단 내려요. 놀래가지고. 그렇죠. 그때 이 경제 살려고 버블 터지고 나서죠. 쭉 올리다가 내렸는데 그러면 그 내린 돈이 실제로 경제 시장에 들어가서 소비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설비 투자나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그냥 아까 말씀드린 PF 이런 거 있잖아요. 건설사. 네. 건설사 그 연명하는데 그쪽에 투입이 더 많이 된 거예요. 내용들이 보면 돈이 네. 뿌려졌는데 근데 그게 몇 년을 이어지면서 90년도에 터졌지만 그때는 기업 부동산만 힘을 잃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기업이 망하면 토지가 매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매물이 나오면 집을 지을 땅이 많아지니까 집값이 싸지는 효과가 또 있잖아요. 근데 기존 주택도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두 군데서 갑자기 시장에 몰려드니까 시장이 맥없이 그냥 주저앉아 버렸죠. 네. 그게 이제 10년을 시작을 했는데 그걸 살리려고 했던 그 전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 리조트 개발하고 막 돈 많이 벌 때죠. 그 90년도 터지기 전에 네. 정부에서 저금리를 쓰고 전국의 그 리조트 개발법을 풀어주면서 전국에 막 관광지 뭐 관광 레저 산업에 대해서 돈이 막 들어갔어요. 그 돈들이 다 사업이 가다 스톱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체력이 이제 바닥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자빠지면서 뭐 토지 가격은 물론이고 그때 뭐 많은 분들이 뭐 안 좋은 선택을 했지만 국민들이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 거품이었구나. 이거 심각하다. 근데 우리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요. 그네들의 어떤 대출 수준은 우리하고 좀 틀렸어요. 그 닌자하고 비슷한 대출이죠. 그 미국의 닌자 대출 아시잖아요. 그 노인컴 노잡한테 그냥 돈 빌려주는 거. 네. 우리는 약간 비슷한 걸 했잖아요. 이번에 특례가 그런 거잖아요. 네. 닌자 비슷한 걸 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40조를 뿌린 거죠. 그럼 그 뿌려진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이제 다 파산이잖아요. 근데 그때 일본은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집을 산 사람들이. 기업 부동산을 한 어떤 기업의 뭐 수장이라든지 개인적인 사람들도 뭐 집을 많이 투자한 사람들이든지 극단적인 선택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충격을 좀 많이 받았죠.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대중화가 됐죠. 다큐화가 되고. 그게 이제 언론사에 많이 퍼지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 의식이 많이 바뀐 거예요. 한 방에. 그리고 그 대출의 한도가 100%가 아니라 110% 수준이었거든요. 무조건 집이 나오면 제가 기억에 일본 광고 본 적이 있는데 5분에 대출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어떤 집을 가져와도 그 집에 100% 무조건 대출해 주는 거예요. 가서 사인만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버블을 형성할 때 과정 아니에요? 네,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말씀 주신 이제 90년도에 그 터지는 게 이제 꺼지고 나서는 부양책을 쓴다고 말씀대로 쓴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근데 우리나라 따라한 일단 거죠. 금리를 계속 낮춰서 네, 금리도 낮춰주고 자금도 엄청 들어갔거든요. 제가 네. 알기로는 70조 엔 정도? 그러니까 예산에 버금가는 그 버블 붕괴에 따른 그걸 살리기 위한 자금이 건설회사도 들어가고 일반 소비시장도 들어가고 다 투입이 됐는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들어가서도 소비로 안 가고 그냥 기업체 부동산을 유지하는 우리 지금 PF처럼 그렇게 머물다가 결국 못 버티고 계속 이게 10년째 이어오는 거죠. 계속 터지면서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주택이 그 소득 수준에 맞게 일본도 좀 그때 많이 확 빠졌으면 그 사람들이 실수요자들이 그 소득 이제 내 소득 대비 집값 살만하네 해서 다시 수요가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다시 반등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집값은 그때 버블이 꺼지면서도 계속 비쌌어요. 네, 계속 바로 안 빠졌죠. 바로 안 집값은. 빠지고 네, 계속 맞아요. 그거를 부양을 하니까 계속 비쌌고 버텼죠. 그러니까 버텼죠. 수요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전히 비싸니까 자기들의 소득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장기화가 되고 집값은 계속 이제 빠지는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자산이 되는 것처럼 저는 그때 구체적인 어떤 정책이나 자금이 얼마 투입됐고 이런 거는 잘 모르지만은 상당한 부양책을 많이 썼다는 게 썼죠.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 똑같은 패착이었다는 거죠. 거고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좀 똑같은데 볼륨만 다르죠. 예. 걔들은 75조엔을 뭐 기업도 주고 뭐 가게도 줬지만 우리는 40조가 지금 들어왔는데 예산 비율로 따지면은 그냥 반 정도 썼으니까 우리가 한 350 정도 지금 세금을 걷잖아요. 예. 40조만 10%니까 좀 비율은 작죠. 작지만 형태는 똑같은 걸 취하는 거예요. 집값을 떠받치는 형태의 액션을 취한 거죠. 근데 특례보금자리로는 40조지만 50년 주담대하고 규제 지역을 풀어줬잖아요. 네. 규제 지역을 풀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전세 대출을 받았어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지금 수요도 지금 유주택자들이 자기 집을 3년 안에 처분 조건으로 담보 대출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활용해 가지고 지금 한번 수익을 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요번 시장에 많이 들어왔어요. 요번에 좀 1월 3일부터 네. 특례보금자리로는 9억 이하잖아요. 네. 근데 10억, 10억짜리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강남이. 네.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유주택자 전세대출도 풀어주고 처분 조건부로 LTV를 풀어주니까 강남 사고는 물론 이제 제한적인데 그 주위들 뭐 동작구, 사당동부터 마영성은 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딱 풀어준 거예요. 근데 일반 분들은 잘 모르지만 한번 투자해 보신 분들은 그러면 지금 전세 끼고 LTV 70% 해주니까 펌핑하고 네. 이 심한 경우는 이익금융공간에 끊어놓고 일단 사두는 거예요. 돈 하나 없이. 그리고 2, 3년 뒤에 계산하는 거죠. 지금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전세 레버리지는 빼고 나머지 차익에다 대출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걸 넣는데 그러면 전세값은 좀 작지만 하여간 들어간 비용이 작아져요. 10억짜리면 보통 3억이면 사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3억을 투자를 해서 2, 3년 뒤에 집값이 오를 거라고 판단한 분들이 요번 시장에 많이 들어온 거예요. 9억 이상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무슨 말씀드리면 대출을 이제 은행이나 뭐 보통 은행들이 창구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대출 영업본부를 많이 두거든요. 영업본부들이 이제 사기업인데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데 보통 한 지역마다 보통 보면 30명, 50명 이렇게 직원들을 데리고 해요. 근데 거기 이제 본부장님하고 제가 소통을 많이 하는데 몇 년 전부터 요즘 대출이 일어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담보대출이 일어나는 거에 60에서 70%가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갈아타기 한 번 더 그분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교수님 이거 이번 시장은 가수요자들이 많이 붙고 있다. 예전하고 좀 시장이 틀리다. 그럼 그 속도가 어떻냐 따져보니까 3월, 4월, 5월에 피크였고요. 요즘 들어오면서는 보도는 많이 나가지만 조금 양이 줄고 있대요. 그러니까 끝물인 거죠, 그것도. 그러면 제가 볼 때 가을 이후에는 그 펌핑된 그 수요들도 좀 약간 차분화되는 국면이고 경제 상황 체크하잖아요. 그 막 들어오던 사람들도 분명히 추경호 장관이 상저하고라 그러는데 상저 하락이란 말이에요. 이 느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뭐 유튜브 뭐 모임이라든지 스터디 그룹이라든지 카페 이런 단체들에서 그 분위기가 약간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게 현장에서는 대출의 건수가 약간 줄기 시작하고 그 말씀드린 좀 공격적으로 대출받는 분들보다 이제 실수요자로 가니까 그게 현장에 어떻게 하냐면 거래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계속 못 가고 아니나 다를까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반증되는 거죠.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지금 네. 특례보금자료는 40조 그리고 네, 어마어마하죠. 역전세론이 생겼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역전세가 난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 네. 그다음에 50년 주담대, 네, 어마어마한 뭐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제가 아까 모두에서 표현을 했지만 나라 전체가 부동산에 올인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뭐 부동산 시장이 부동산 파생 상품 시장처럼 돼버렸어요. 그렇죠. 네. 정확한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엄청난 그 변동성과 음. 그리고 그런 그 가격 하락에 따른 충격 같은 게 훨씬 계속 이제 쌓이고 네. 크게 지금 커져
커져 버린 거죠. 이미 네. 그런 식으로. 저는 사실은 뭐 제가 시골에 살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신경 안 쓰고 나는 그냥 편하게 살겠다 해서 정말 신경을 안 쓰고 살았는데 네, 그게 정상이죠. 네, 한문도 교수님 만나서 보고 나서 허그 보고 나서 분위기 딱 파악해 보니까 이게 지금 이미 부동산을 벗어났더라고요. 완전한 금융으로 넘어왔고 금융에서 지금 주식 시장으로 환산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딱 느끼게 이거 파생 상품 시장으로 넘어왔네 분위기가. 맞죠. 주식 파생하듯이 부동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융의 불안정성이 너무나 커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갭 투자는 우리 주식으로 환산해 보면 옵션이지. 옵션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옵션 시장은 제가 너무 위험한데 그럼 모두가 옵션 시장을 하고 있고 아까 네. 지금 말씀하셨지 무슨 스터디 그룹, 무슨 유튜브 관련 그룹, 네, 학습 네, 그룹 이쪽에서 전문적으로 투자를 부동산 주식 투자 동아리처럼 하듯이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맞아요. 거기서 뭐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전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1인당 한두 채가 아니라 맞죠. 수십 채씩 하고 있는 이 현상들을 보니까 네. 이거 기초자산 가격 흔들리면 딱 리먼 브라더스 사태 비슷한 게 올 수도 있겠구나. 네. 근데 그거를 겁을 냈기 때문에 특례 보금자료는 40조가 급하게 형성됐구나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가 상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금융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보일 텐데 왜 끝도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냐는 거예요. 이 멘탈리티는 어디서 나요? 밀어붙이는 이유는 이거죠. 우리 교수님 같으신 이렇게 저명한 분이시나 이런 좀 우리 사회를 이끄는 좀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분들이 그동안 이제 정부를 많이 믿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민주화되고 나면서부터 시스템화되어 가고 있고 그래도 좀 믿을 만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 라인이니까 설마 정부 시스템이나 어떤 정책 방향이 그렇게 무리하게 갈까라고 안도하는 것도 저도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한국은행이 보고서가 2020년 가을부터 이상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다들 믿고 있으시다가 저 같은 사람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약간 이제 알게 되시고 조금 공론화가 더 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수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사실 경제학과 교수님들은 다 아시는데 알지만 국가를 믿었다고 봐요. 사실 국가 시스템을. 국가가 알아서 이건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교수님이. 미국이 좀 오버슈팅 나면 긴축을 해서 약간의 정상적인 경제 상태로 돌리기 위한 정책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갈 거라고 예측을 다 하시고 계셨겠죠. 교수님들이. 근데 지금은 좀 아닌 거예요. 아니다 보니까 교수님도 오늘 말씀 주신 거고 우리는 지금 하는 총재만 혼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100% 넘었으니까 80% 가야 됩니다. 이거 뭐 1년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부는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목적이 국가 국민의 어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이 생계 뭐 이런 생활보다 일단 정권 권력을 잡는 데 더 정치적 포퓰리즘 쪽에 빠진 거죠. 정책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마인드가 더 많으면 지금 이 어떤 대책들은 조정이 좀 됐겠죠. 이렇게 많이 안 오고. 근데 그게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총선이 또 있잖아요. 그런 영향들이 다 합쳐지다 보니까 정부도 사실 순간적으로 작년에 레고랜드 터지면서 좀 우왕좌왕한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일단은 뭔지 모르지만 급한 일이 터지니까 일단은 막아야 되잖아요. 누가 사고가 나면. 근데 그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다만 요즘 와서는 하는 총재도 그 상황을 아니까 그래 국가 경제가 갑자기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동조를 했었지만 그 상태에서 지금 보니까 도가 자꾸 점점 지나치거든요. 유주택자 전세 대출을 또 풀어. 그러니까 하느니 손댈 수 없는 부분에서 자꾸 풀어주니까 미스매치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총재가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제 느낌으로는 몇 달 전까지 그랬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불만이었던 게 뭐냐 하면 네. 기준금리가 3.5까지 네. 올렸는데 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대출금리는 한 7% 가고 한 이 정도의 스프레드가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대출금리를 올려서 맞습니다. 가계부채를 다시 이제 통화를 흡수하려는 목적으로 맞죠. 그렇게 예. 하는 건데 기준금리를 올려도 대출금리가 네.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 오히려 그대로 떨어뜨렸어요. 있었죠. 그리고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가계 부채는 다시 증가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는 참 심각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때 저도 제가 이제 칼럼을 그때 나도 또 답답하니까 쓰셨구나. 또 쓴 게 네, 뭐냐 네. 하면 예. 이거 한국은행이 금리를 이렇게 올렸는데도 이게 낮으면 이 비용을 이만큼 들인 건데 사실은 한국은행 금리를 올린 거는 사회 전반적인 맞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한테도 어려운 그런 그렇죠. 비용을 들이는 거거든요. 이만큼 네. 비용을 들이는데 효과가 지금 하나도 없게 됐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그 가계부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올리면 다른 산업이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들이나 네. 이런 쪽이 붕괴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큰일 날 일이다. 네. 그래서 적정한 스프레드를 가지고 대출 금리가 형성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조금 대출 금리가 적당한 스프레드를 가지고 이제 7% 뭐 이런 얘기가 네. 나오더라고요. 다시 올라가고 네, 있고. 네, 네. 그리고 몇 달 전보다는 지금 가계부채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다. 네. 그래서 함부로 정부도 이제는 가계부채 비율이 더 올라가는 쪽으로 정책을 쓰지는 않을 거라는 저는 지금 그렇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희망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죠, 사실. 예. 아까 말씀 중에 자영업자 피해가 가니까 물론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하는 입장도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파월 장관 우리가 미국의 어떤 시스템이나 기축통화 시스템을 우리가 전 세계가 하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미국이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100% 못 따라가더라도 일단 벌써 환율이 지금 벌써 정신 못 차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재작년만 해도 1150원 경제학과 전문가분들이 1150원이 대한민국이 제일 안정적이다. 피치 못할 땐 1200원이다. 넘으면 좀 문제 있다는데 그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금리를 못 올려요. 그러면 금리는 올리고 말씀 주신 자영업자나 이렇게 취약 부분 어떤 시스템에 좀 브레이크 현상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에서 지원하면 되잖아요. 네. 특례보금자리 지원을 하듯이. 그렇죠. 그러면 리스크는 막아주고 전체 경제시장 교수님 말씀대로 안정적인 스프레드를 유지하게 갈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정부가 네. 엇박자를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쪽에 대해서는 저도 좀 불만이에요. 뭐 하는 총리도 말만 총장님 죄송하지만 그 말씀으로만 부채 심하다 하지 말고 그러면 0.25 올린다고 나라가 망하진 않잖아요. 우리 IMF 터져가지고 10%인 게 20% 금리 됐을 때 안 망했잖아요. 그러면 경제구조 시스템이 문제가 있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누적되면 진짜 이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잖아요. 일본보다 더 심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사실. 그 부분이 저도 많이 불만이에요. 그래서 교수님 같은 분이 좀 자꾸 이렇게 딴 데서 말씀 주시면 저도 또 나가서 말씀드리고 이러면 집단지성이라 그러나 이러다 보면은 이제 하는 총재가 힘을 내서 얘기를 하던 또 윤석열 우리 저 대통령께서 좀 심각하구나. 좀 줄였을 때 문제점이 뭐야. 이런 식으로 좀 정책이 바뀌기를 진짜 저도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좀 이해가 안 돼. 제가 이제 뚜껑을 따보고 나서 너무 놀라서 허건 때문에 가슴이 그러셨구나. 벌렁벌렁해요. 지금 사실은 제가 얘기할 때는 안 믿으셨죠? 내년 방송 총선 때. 이유가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모든 산업이 좋아져도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요즘 저 비나이다요. 제발 반도체가 살아나기를. 반도체가 살아나서 좋은 말씀. 반도체가 너무 좋아져서 AI 때문에 너무 좋아져서 GDP가 빵빵 터져가지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한 총재도 얘기했던 바로 그 질문 드릴게요. 그럼 반도체는 미래는 어떤 거예요? 저도 사실 기대하거든요, 솔직히. 반도체는 뭐 시간이 문제지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분 좋아지는 건 좋아지는 건데 정도가 중요하잖아요. 정도도 계속 사이즈는 커질 것 같은데 그게 24년일지 25년일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하이라이트를 향해서 가는데 조금씩 지연되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 24년에 안 터지고 25년에 터졌다. 근데 그 사이에 부동산 총선 이후에 그 얘기 걱정하시구나. 그건 저는 이게 여야 상관없고 정부 맞아요. 상관없더라고요. 맞아요. 정권 상관없고 보니까 다 잘못했어 지금. 그렇죠. 지금 몇 대에 걸쳐서 계속 다 잘못했는데. 맞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런 게 너무 제가 많이 볼 때 들었고. 박근혜 정부부터 해서 문재인 정부도 실수한 것도 많고 지금 마지막 이 현 정부는 실수가 아니라 거의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가지고 좀 많이 불만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니 그 멘탈리티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전 너무 궁금한 없습니다. 게 그냥 부동산 친부동산 그쪽을 받쳐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거 뭐 다 얘기는 못 드리지만 그래도 더 이상은 이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정확히 같아요.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제 저는 이제 관료들이 그래도 생각이 있으면 지금 상황에서 더 부채를 증가시키는 쪽으로는 정책을 안 쓸 것 같고 구조조정을 이제는 이제 해야 될 때라고 이제. 장님, 제가 방송에서 아직도 못할까? 설마? 아니요. 할 것 같은데. 방송에서 적시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모 회의를 갔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제 기재부도 나와 있고 한은도 우리나라 나와 최고의 있고. 엘리트잖아요. 거기에 약간 좀
실무 좀 실세분들이 나오셔서 이제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의견이 달라요. 하느니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게 같아요. 말 조심해야 되니까. 하느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예의는 갖추고 서로 토론을 했지만 기재부는 말씀 주신 왜 이렇게 자꾸 부채를 줄여야 되는데 이러나 할 때 기재부의 모습에서 느낀 거는 정부의 어떤 지도자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좀 현실 경제 이론에 입각한 것이 아니고 약간의 기득권에 따른 어떤 정치의 방향을 약간 가미한 느낌을 제가 받았고 한국은행은 그 실무자분 입장에서는 국장급 이상인데 그분은 문제가 있다는 걸 이미 한은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2, 3년 전 보고서부터 지적을 해왔고 그거를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금리도 올라가고 재정 통화 정책도 이렇게 긴축을 약간 갔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맞아가지고 미스매치가 난 거를 확인을 했고 그 말씀대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건 보인 거예요. 저도 봤어요. 봤는데 답을 못 내더라고요. 답을 못 내는 이유는 뭐 이런 얘기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공무원 사회가 자기의 소신과 배운 대로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네. 눈치를 보는. 그게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또 이게 편집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지도자의 어떤 방향성이나 개념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근데 아무리 눈치를 봐도 제 생각에는 더 이상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면서 그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증가시킬 네. 수는 저는 없다고.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맞아요. 이제 그 분위기가 됐기 맞아요. 때문에 정확하세요. 이제는 다시 가계부채가 좀 수준을 유지하거나 맞습니다. 아니면 조금씩 이제 감소하는 쪽으로 갈 가야죠. 거다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에 네. 아까 뭐 허브 문제도 있고 지금 부동산 PF 문제도 있고 문제가 많지만은 그럴 경우에 지금이라도 이거를 이제 진정시키기 시작하면 그러면 희망이 있을까? 어떤 희망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연착륙? 구조조정 연착륙을 그러니까 연착륙이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고 봐요. 큰 붕괴가 늦지 않았다. 예. 지금이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스크럼 짜고 다 알거든요, 상황을. 예. 제가 보기엔 기재부 이렇게 제가 아는 정보로는 기재부도 현 상황을 다 파악을 했어요. 네네. 했는데 이제 기재부의 수장이 뭐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우리 추장관께서 너무 시장을 긍정적 물론 이제 아버지가 집안에 좀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다, 문제 고치고 있으니까 신경 쓰 이럴 수는 없잖아요. 집안에 별일 없다. 알아서 할게. 잘할게. 하느님은 이게 이제 백성들한테 할 얘기죠. 장관 입장에서. 근데 그 워딩 속에서 이제 봐야 될 거는 IMF하고 글로벌 위기 전에도 그분이 그렇게 표현했고 공무원 입장이나 한 가정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사랑해도 사랑하다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경우도 있고 안 좋아도 안 좋다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를 알고 있다는 자체는 교수님 말씀대로 맞는 것 같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과연 스스로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이때 이제 교수님 같은 분이 또 이제 리바이벌 하지만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제 정부는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는 이 내용들처럼 정부는 이제라도 다시 이걸 전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이제 연착륙을 위한 구조조정을 심도 있게 다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면 그러면 움직일 것 같지만 지금 뭐 바쁘시잖아요. 외교도 해야 되고 막 전쟁도 터지고 정신이 없으니까 여기에 올인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부정적으로 바뀐 게 제가 왜 비난이다 반도체 좋아지길 비난이다 왜 이러냐면 골든타임 약간 지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지났어도 살릴 수 있는 기간은 좀 남아 있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지났어요? 보시기에? 아니 뭐 저는 부동산 전문가 아니니 이제 막 관심을 가진 거니까 새마을금고에서 일단 연체율 1% 줄여준 억지로 그냥 네. 이자 탕감해 준 거. 것도 있고요. 오늘 이 방송하기 전에 프리마 호텔 PF 그 터졌어요? 브릿지가 터졌어요. 드디어. 프리마 호텔 터졌어요? 예, 5천억짜리 약 5천억짜리인데 청담동이 터졌어요. 충격적이더라고요. 청담동 브릿지가 콘레드 호텔, 뭐 호텔들이 지금 난리 나왔네요. 지금 콘레드 호텔인가 그것도 지금 VIP 있는 데 있잖아요. 네. 거기도 지금 매각을 하려는데 잘 안 되나 봐요.
근데 이거 터졌네. 거기도 그건 이제 상환해야 되는데 좀 이게 좀 말씀 주세요. 근데 이제 그런 불만 거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좀 터질 건 터져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정확한 말씀 하고요. 맞아요. 그게 이제 작년에 처음 이 문제가 막 터지기 시작할 때는 우리가 이거 정부가 재빨리 대책을 세워서 맞아요. 막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대책이 왔지만 지금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지났죠. 1년 정도의 시간을 주고는 지금은 어떤 거를 해야 되냐 하면 밸류에이션을 좀 해야 돼요. 네, 부동산 그렇죠. 쪽에서요. 어느 정도는 생존 가능한지, 그쵸. 어느 정도는 여기는 포기해야 되는지, 그게 그걸 못하면, 네. 지금 점점 그 암흑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시면 정확히 보셨어요. IMF 이후에 우리가 수많은 기업들이 일부는 무너졌고, 그 다음에 삼성과 대우가 있었잖아요. 네. IMF가 난 이후에도 대우가 엄청난 돈 먹는 하마였어요. 그렇죠. 계속 채권 발행했고. 살려주니까 네, 맞아요. 채권 발행을 어마무시하게 해서 우리 어머니도 많이 사고 아 맞아요. 그때 그랬어요. 국민들이 많이 샀어요. 그리고 맞아요. 유상증자도 엄청나게 해서 자금을 계속 빨아 들어갔지만은 결국은 수익성이 그 자금 빨아들은 걸 맞아요. 커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중간에 그거를 딱 여기서 스톱이라고 해줬기 때문에 거기서 스탑됐지. 아마 그냥 놔뒀으면 계속 자금은 빨아들이고 해서 더 큰 물 먹는 하마가 돼가지고 네. 나중에 더 큰 충격이 있었었죠.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삼성처럼 그때 IMF가 터졌을 때는 자금 공급을 안 해주면 삼성도 망하고 대우도 망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어디에다가 자금을 여기는 확실히 공급을 해주고 어디에다가는 자금을 꺼내야 된다는 거를 그 가치 계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저는 그 탑 쪽에서 정부 쪽에서 좀 해주고 기준을 정해주고 이제 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신호정리가 교통정리 네. 그거를 조금 해주는 게 지금은 굉장히 필요한데 이제 그걸 이제 다 계산해냈겠죠 지금.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것과 네. 관련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공공펀드 2조 원 부동산 관련해서 중국 만들었잖아요. 이 모태펀드로 2조 만들었는데 네, 그러면 네. 뭐 수십 조짜리 펀드를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제 느낌에 보니까 이거 다 막아주고 싶은 마음 아니야? 이런 느낌이 좀 그러면 안 되죠.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동안은 안 됐죠. 그거는 그거잖아요. 근데 모태펀드 2조면 네. 총 펀드가 뭐 20조든 80조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지 않을까? 150조인데 지금 물린 게 깔린 게 150조인데 80조 갖고 반은 막을 수 있겠죠. 그 중에서 건전한 거는 그냥 가겠죠. 150조가 네네. 다 터질 건 우량 아니니까. 현장. 예, 당연히 그거는 갈 테니 2조 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 과거에도 뭐 우리 펀드 할 때 정부에서 모태 펀드 만들면 실제 펀드는 10배 이상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뭐 20조든 40조든 만들어서 네. 그걸로 막기 시작하면 꽤 많이 막을 수 있는데 야 이거 다 막고 싶은 마음 아닌가? 막 이런 느낌 들어서 조금 싸하더라고요. 그건 느낌이 제가 아는 현장에서는 어떠냐면 추경호 장관이 이미 힌트를 줬죠. 작년 10월 레고 터졌을 때 긴급 지원 자금 그때 하면서 다 들어가진 않았지만 우량 현장은 살리겠다 이렇게만 표현했어요. 그렇죠. 워딩에 우량 현장은 그건 지원하겠다 맞는 이랬어요. 말이죠. 그러면 불량 현장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한 투명성이 없어요. MB 때는 그거를 거의 오픈 수준까지 했어요. AOD는 우리 우량 현장 살릴 거다. 어느 회사는 아니다. 이거를 막 오픈 형태로 투명하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보자면 현장에서 부실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이 뭐랄까요? 부실 현장인데도 어떤 세력이 도와준다면 우량 현장화 될 수도 있겠죠. 네,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네네 그런 게 지금 시장에서 지금 누가 봐도 불량 현장인데 그걸 살리려고 애쓰고 이러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일까지 벌어져요. 지금 제가 이제 만약 여기를 정리하고 싶어요. 사업자가. 근데 그 자금이 나왔다고 연락을 받아 협회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지부터 체크하라 그러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지금 정리하는 게 낫는 거예요. 왜? 그 자금이 들어온다 해도 무이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자가 암만 싸도 6이고 9, 10%란 말이에요. 네. 근데 수익이 만약에 그 현장이 20%짜리라고 가정할게요. 벌써 1년 지나가잖아요. 네. 2년 가면 어떻게 돼요? 수익이 없어요. 그렇죠. 시행자 입장에서는 청산 가치는 자꾸 떨어지고. 네. 아니, 지금 만약에 시장이 다운되면 아까 말씀하신 기초자산이 어그러졌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PF 구조하는 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브릿지에서 이미 그런 네. 사태가 벌어졌는데 브릿지가 본 PF로 못 넘어가니까 당연하죠. 본 PF로 못 넘어간 1년이면 얘네들 지금 이자율이 10%가 넘는데 네, 네.
다 빠졌죠. 그러면은 보통 자기 자본 10%에 남의 은행 돈이나 하여튼 금융기관 자금 90%를 가지고 브릿지를 만들어 놨는데 1년 동안 사업 못 하고 이자만 냈어요. 네. 끝난 거잖아요. 끝났죠. 자본이 그냥 다 안 녹아버렸잖아요. 끝났죠. 여기서 왜 안 끝났냐? 정부가 기둘려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걸로. 중요한 건 뭐냐? 실제로 청산 가치는 빵인데. 네네 맞아요. 네. 다 살리려는 마음은 있지만 안 된다는 걸 시행자가 아니까 우린 그냥 청산 치고 싶어도 정부가 지금 막고 있어요. 왜? 총선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딴 데서도 들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럼 맞는 얘기죠? 그래도 좀 저는 총선 때문에 아까 생각해요. 말씀하신데 좀 믿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런 계산을 좀 해서 지금은 살릴 때는 살리고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이런 해두셨어요. 액션이 네. 액션이 지금 전혀 없는 그럼 계산을 해뒀는데 네. 총선이라는 큰 변수가 있으니까 지금 지금 터지면 못 안 하고 되겠다 있다? 싶어서 아. 홀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시행자나 기초자산의 입장에서는 자꾸 이제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시행사들 입장에서는 이미 자기 자본 다 까먹었으니까 여기서 끝내고 싶은 네, 시행사도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시행사 이제 그만하자. 이제 내 돈 그쵸. 다 털어먹었으니까 그만하자. 근데 나머지 이제 여기서 시간을 더 끌면은 부채가 늘어나. 순부채, 맞아요. 그렇습니다. 순마이너스로 넘어가는 맞아요. 거니까. 근데 저희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아, 조마조마하다는 다른 거예요. 데서도 총선 이유가. 들으셨다는 얘기죠? 예, 총선 이유가 조마조마하다라고 얘기했던. 맞- 그다음에 맞습니다. 골든타임 지난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지금 브릿지에서 이 정도면 본 PF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본 PF 구조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편은 좀 나아요 그래도. 예. 지금 브릿지가 더 문제죠 제가 볼 때. 본 PF는 이자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본PF는 이미 이제 신용보강이라죠. 시공사가 지급보증을 들어가서 네. 기본적으로 받쳐주니까 건설회사가 망하면 나라에 위기가 오는 거니까 그 정도까지 안 갈 거라는 어떤 데드라인을 두고 지금 브릿지론 같은 건 10%까지 가고 이제 등급에 따라 또 이율이 틀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신용보강 하나 쳐주거나 증권사가 또 신용보강 들어오면은 금리가 확 내려가요. 그러면 이제 한 1년 더 버틸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본PF는 사업이 이제 진행하는 거잖아요. 네. 진행하는 거 현장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했는데 하고 났는데 보통 보면 전체 사업비의 75%가 분양이 되면 네. 일단 원금들은 다 회수가 되거든요. BEP는 된다. 네,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계산해 보면 이 현장은 무리가 없겠다 그러면 일단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다 본PF가. 근데 이제 은행들이 약간 보수적이다 보니까 금융기관들이 1금융기관들은 약간 보수적으로 대하는 것 같고 2금융기관은 자금이 없어요 지금. 해주려고 해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도 안 나가는 게 좀 늘어났죠 예전보다는. 본 PF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도 그걸 아는 거예요. 이 현장은 현재 가치를 봤을 때 청산보다는 가면 되는 거구나 이런 현장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정신 없죠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만약에 그죠? 이제 하나 궁금한 게 그게 만약에 끝까지 가서 다 네. 지었어요. 네. 근데 제일 큰 돈은 마지막 잔금 치를 때 절반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입주가 다 안 될 경우에는 그것도 심각한 본 PF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생겨도 일단 뭐 그것까지 계산한 거니까 미리. 예를 들어서 분양이 다 안 돼서 75%예요. 그러면 나머지 물건들은 이 대물 처리라고 있습니다. 대물 처리. 시공사에다 이걸 토스를 하죠. 토스를 하면 원금 회수는 되는 거야. PF를 일으킨 입장에서. 네. 그러나 시행자나 시공자 이분들은 먹을 게 없다. 먹을 게 없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역으로 되는 거죠. 거꾸로. 어.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 확보를 할 때 보통 70% 선에 하잖아요. 그 가이드를 맞춰서 본 PF 들어가거든요. 본 PF가 완성이 되면 단몸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네, 천만다행인데 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말씀하신 본 PF 중에 그 말씀드린 그 사업의 예상치, 미래 수익에 대해서 과다 계상할 수가 있잖아요. 과다 계상한 현장은 이제 박살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회사까지. 그죠?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네, 해. 밸류에이션을 말씀대로 정확하게 정부가 해서 갔으면 천만다행인데 이거 뭐 어떤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뭐 도와준 사람도 계속 올렸다 이거요. 그럼 이게 버텨주면 다행인데 시장이 좋아져서 그러면 이제 큰일이 한번 터지는 거죠. 그럴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저는 사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럼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르기를 바라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그런 이제 이상한 상황이 근데 돼버린 부동산 거죠. 가격은 지금 대출의 증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네. 상황이에요. 가격 자체가 그렇고 토지의 가격 자체가 지금 맞죠. 교수님 교수님 그러니까 아까 신용 없이 가격 상승은 없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대출 더 못 올리잖아요. 맞죠. 저는 더 못 올린다고 보고. 처음에 그렇다면은 답을 주고 시작하셨잖아요. 임계점이 왔다 통과하면 되니까요. 네. 임계점이 왔죠. 네. 때만 기다리는 돈 건데. 빌려서 사면 뭐든 가격이 안 올라. 그렇죠. 다 올라가죠. 저는 이번에 네. 본피 그 보금자리론 40조 땡기는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그쵸. 이건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는 이슈다. 이렇게까지 돈을 밀어 넣었으면 당연하죠.
제가 그래서 하는 말이 주식시장에서 이 돈 밀어넣었으면 아, 주가 그러면 30%에서 50% 올랐겠다. 40조 주식시장에 밀어넣었으면 뭐 맞아요. 그런 얘기도 그냥 우습게로 하거든요. 네. 그 우습게 할 얘기는 아니죠, 솔직히. 심각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미래 산업이 발전을 해야 주식시장이 좋아야 미래 먹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미래 먹거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러면 자금이 20조 줘야지 왜 40조를 한쪽에다 줘요, 그죠? 부동산으로 돈이 갔을 때 효율성은 저는 가장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네. 그게 기업으로 같은 돈이 10조가 있으면 그게 기업으로 가서 맞아요. 계속 생산과 고용을 만들어내면서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는 거고 집을 지을 때는 그 돈이 들어가서 만들어내는 효용은 그냥 그 거주하는 데서 얻는 그 효용 그거만 그냥 계속 나오는 정도뿐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대우에 돈을 엄청 때려 넣었는데 대우가 망했어. 네. 그래가지고 우리 경제가 상당히 시청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그나마 기업에 돈 들어가서 다행인 거는 그 들어간 돈의 상당 부분이 직원들 월급으로도 그렇죠. 가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를 약간 돌리는데 또 어느 정도 역할도 생산도 있죠. 하고 네. 했기 때문에 충격은 그 규모에 비해서 좀 적다면 부동산에 들어간 돈은 이게 경제에 그렇게 주는 보시는구나. 효과가 별로 없어서 맞아요. 그냥 그게 터지면 그 자체가 그냥 다 붕괴되는 다 없어지는 약간 순기능은 그런 없고 네, 역기능이 그런 많다는 효과죠. 걸 지적해 주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퇴직연금 기준으로 환산을 해서 보면은 사실 퇴직연금을 어딘가에 투자를 했을 때 현금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네. 부동산이라는 건 월세 전환으로 해서 그 월세로 얼마를 받느냐라는 개념일 텐데 그렇죠. 지금 월세 수익률이 워낙 낮아져서 낮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집값이 올라가는 거 외에는 성장하는 개념이 없고 반대로 기업 같은 경우는 잘 대응을 해가지고 성장을 해서 매출과 이익이 그럴 수 늘면 있죠. 현금 흐름이 늘어나서 퇴직연금을 더 이제 풍족하게 하는 거니까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퇴직금이라는 개념으로 환산해서 보면 기업이란 자산이 잘 되는 게 우리의 미래를 조금 더 보장할 수 그렇죠. 있다. 네. 저도 그렇게도 또 생각하거든요. 아니 선진국이 저는 교수님이니까 여쭤보시는데 선진국들은 다 이렇게 주식, 채권, 부동산의 어떤 교육들이 네. 경제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좀 잘 되나요? 아니면 왜 선진국들은 주식, 채권, 부동산 금융교육 비율이 같은 게 우리나라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부족해요? 제가 거기서 배워보지는 못해가지고 아. 잘 모르겠지만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제도적으로 네. 제도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퇴직연금의 상당 부분이 거의 강제로 주식을 보유하게 하는 그런 규정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사람들의 돈들이 주식으로 가고 그 주식 시장으로 들어가니까 그 돈들이 기업을 양산하고 투자시키는 역할을 테슬라 하고, 같은 예, 기업을 선순환 만들어내고 효과가 있죠.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또 돈을 잘 벌고 그렇죠. 고용 잘 되고 예, 맞아요. 그러면 또 나는 투자했으니까 그 또 수익이 나고. 부의 효과를 그렇죠. 얻게 예. 되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계속 맞아요.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 해요? 그렇죠. 교수님 같은 분들이 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우리는 아주 주식하면 투기꾼이라고 누가 그래요? 그렇게 인식이 많이 돼 있었고요. 제 뭐 부동산이 투기꾼 아니에요? 주식책 같은 거 이렇게 선물 드리면 네. 그 받으신 분이 자기 자제분들한테는 절대로 안 보여주잖아요.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러면서 뭐 그런 저는 얘기가 안 그러는데? 많았고. 요즘은 많이 변했는데 네네. 조금씩 그동안 변하긴 네. 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그런 인식이 좀 워낙 많은 게 저는 또 다른 세계인가? 아니 저는 뭐 주식시장에 요즘에 있으면서 이제 부동산하고 비교해서 주식시장을 보니까 어떤 심정까지 있냐면 일부러 주식시장을 좀 죽이고 싶어하는 느낌까지도 느껴져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시구나. 왜냐하면 올해 자산시장 흐름을 보면 재미난 게 부동산 안 좋을 때 주식이 좋았습니다. 상반기에. 그렇죠. 예, 근데 그렇죠. 하반기 와서 부동산이 다시 붐업이 됐잖아요. 주식시장 물론 이제 금리가 올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공교롭게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아요. 하반기 들어와서. 그 돈의 이동이니까. 그러니까요. 자금의 네. 이동이니까. 분명히 이제 좋은 돈의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근데 제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저는 부동산은 주식처럼 그렇게 감독 규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얘기 아까 묻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한 돈 1,000만 원의 거래가 사자팔자를 같이 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맞아요. 뭐 혹시 실수로 1,000만 원 주식을 내가 주문을 냈는데
팔자도 같이 1,000만 원을 냈어요. 근데 그게 체결이 된 거예요. 네. 예를 들자면 실수로. 내가 만약에 그 스캘퍼라서 호가를 다르게 이렇게 하려고 몰래. 몇 틱 따먹겠다라고 그렇게 주문을 냈는데 잘못 주문을 내가지고 같은 호가에 주문을 낸 거예요. 네. 다음 체결이 내일로 됐어요. 오자. 그럼 다음날 바로 전화가 와요. 무슨 전화가요? 이상 거래. 이상 거래로 오. 통정 매매 주가 조작. 네. 뭐 큰 돈이 아니라도 이해됐습니다. 몇 억이가 아니라도 한 돈 1,000만 원만 상식적인 거래가 아니면 네, 상식적인 거래가 아니면 상시 검사 시스템이 있어서 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없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업계 종사자는 계좌를 한 계좌 이상 못 갖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 보고하게 돼 있고 내규적으로는 규모도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수많은 그 장애물들, 투자하는데 장애물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상거래 징후로 그 장애물이라는 거는 이제 안 좋은 행위를 할 때 장애물이라는 거죠. 아니요, 안 좋은 행위가 아니라 정상적이라도 어려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래를 업계 사람들은 한 달에 거래를 30회 이상 못 하게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저 처음 알았어요. 그럼 매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니 매일 한 달에 몇 총 번씩 안 30번 매매 못 하게 하는 내규가 증권사마다 많이 있어요. 아. 물론 이제 그거는 증권사 직원이 너무 많이 개입하거나 이런 걸 막기 위한 조치라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받아들이고는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분할 매도조차도 힘들어요. 그럼 예. 차별 이런 부분들이 같은데? 많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에서 보니까 이런 정도의 압박감이 있느냐,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어떤 느낌이 되면 물꼬를 부동산으로 열어놓은 거고 주식은 물꼬를 닫아놓은 거다. 물기를 예, 그렇게 그렇죠. 자산이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흘러서 나오면 자연스럽게 저쪽으로 가도록 물기를 저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동산으로 가도록. 그런 규제와 그다음에 세금 정책, 그렇죠. 정확하게. 세금 물기를 압도적이죠. 만들어내는 굉장히 맞아요. 중요한 요인이죠.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소득세, 그러니까 차익 소득세, 주식 양도 차익까지 발생을 하게 되면 정말 그 부동산하고는 정말 굉장히 큰 압도적인 세금 차이가 발생이 이제 본격화되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5천만 원 이상 소득이 요새 뭐 양도세 막 나왔다면 그거 네네 지금 약간 말씀하시는 지연되고 거죠? 있습니다만 뭐 거의 도입될 거로 보고 있는데 그럼 시장의 악재인 거죠. 뭐 시장에 대한 악재이기도 하지만 그 자산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산을 배분하는 입장에서는 주식은 너무 허들이 많고 부동산은 사실 갭 투자를 해도 되고 괜찮고 뭐 이런 상황들이니까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은 별로 하시는 분들이 별로 걱정 없다는 거죠. 저희는 자칫 잘못하면 저희가 범법자가 될 거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일반 그동안 이제 제가 이제 좀 회의 같은 데 가서 주장을 해요. 뭐 정치하신 분들한테. 아니 주식은 1,000만 원인지는 전 잘 몰랐고 주식은 내가 알기로는 뭐 공정거래법이나 그 거래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다 조사를 하고 감독원도 있고 실시간하고 일단 데이터 다 되는데 왜 부동산은 국가 기관마저 이렇게 통계를 왜곡하고 조작하고 이렇게 막 완전히 풀어놓은 상태인 거예요. 방치한 상태. 제가 볼 때는 지금 몇 개만 이렇게 해도 투명해지거든요. 그럼 가격 같은 게 오르는 것도 신고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해야지 이게 신고가 되거든요. 확실한 거래,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다 증명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 아버지가 야 우리 가격 5억 올리자 그래서 계약서 신고를 하면 5억이 뉴스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달 있다가 해지하고 이런 시장이 전 세계에 어디 있겠어요. 그만큼 후진적인 부동산의 제도화 때문에 투기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은 맞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주식시장의 4분의 1? 5분의 1만의 허들만 두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많이 정상적인 시장으로 좀 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얘기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지금 처음 제가 물어보신 분도 처음 들었고 저는 혼자 다른 데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학과 교수님들이 또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미치겠죠, 저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이미 많은 큰 의사결정권을 가지신 분들의 부 자체가 우리나라가 가계 자산의 80%니까 네. 그게 또 상위권으로 갈수록 조금 많이 더 좀, 네. 가계 예. 부동산 비중이 크잖아요, 부에서. 그래서 그런 자연스럽게 본인들은 의도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죠. 무의식적으로도
국민들을 위해서라는 게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라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들이 이제 그게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주는 거 잘 못 깨닫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이 많으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주 후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확한 말씀이신데 그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사람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주식도 돈이 많은 분이 더 좀 성공할 확률이 물론 그건 이제 주식 공부를 많이 하면 자본이 없어도 쫓아갈 수는 있지만 부동산은 볼륨이 더 크니까 더 어렵잖아요. 그럼 이쪽에는 더 투명성을 제공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그 기득 시스템들이 그런 본의 아니게 그런 것들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이게 계속 가가지고 뒤에서 받쳐주는 수요가 없으면 결국은 국가의 어떤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미국, 일본 다 터진 것처럼. 근데 그 시기가 오고 있는데 교수님 말씀하는데 그러면 대안은 뭐죠? 대안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여쭤보고 되는 싶어서 거죠? 초청을 했습니다. 저를 왜 저한테 그게 저는 교수님한테 듣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생각은 좀 있어요. 대안까지는 네. 아닌데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요즘 유튜브가 발전한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누구나 이게 뭐지? 우리 주식은 누가 봐도 다 이해가 되고 법도 다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만들지도 않고 만들 생각도 안 하고 만들려고만 하면 재산권 피해라고 그러고 헌법을 위반한다고 막 말씀하신 그 기득권 좀 더 부유한 분들이 더 소리를 내요. 근데 이게 선진국으로 가면 그분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 가지고 그분들이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 먹을 만큼 먹었다. 우리 다 같이 잘 살자고 나오는 분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저는 그 원인이 어디냐고 보니까 대안은 시간인 것 같아요. 뭐냐면 제 아버님부터 장인 장모님 세대까지가 다 6.25 세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어렸을 때 말씀을 들어보면 저도 느끼는 게 저 군대 갔을 때 밥을 마음대로 못 먹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웠던 거죠, 대한민국이. 근데 그 어르신들은 더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돈을 모은 거를 쉽게 뿌릴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챙기기 바쁘신 거죠. 자식들 후손도 잘하게 되고 부모의 또 이런 희생 정신도 또 많았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많이 최대한 벌어서 자기 자손들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우리가 민주화가 됐고 선진국이 됐으면 BTS가 이 정도면 이제 의식도 깨야 되는데 나는 먹고 살 만큼 여유가 있구나. 어려운 사람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단적인 예로 기독교라는 게 베푸는 거잖아요. 죄송해요. 또 기독교 하면 또 종교 저거라 할 텐데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요. 종교 하는 데가 주차장 막고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거기서 벌써 의식의 어떤 미스매치를 제가 느껴요. 종교를 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을 왜 막죠? 자기네 주차장 개방을 안 한다고요? 근데 기독교 가면 밤에 또 막아놔요. 비어 있어도.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베푼다는 건 전혀 정반대인데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본주의 시대고 다른 명분이 있죠. 뭐 모르는 차가 와서 뭐 사고를 내고 이런 명분을 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에서 깨는 순간이 이제 그나마 선진국은 좀 나은데 보유세가 많은 사람이 더 내는 건 맞는데 그 비율이 뭐 자본시세 차익을 누리고도 갚을 정도니까 계속 투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말씀 주신 그 이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지도층들이 그쪽이 부동산이 많다 보니 본의 아니게 그쪽 제도화를 유지하려는 기득권 패러다임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답이 시간이냐? 그분들이 주로 60, 70, 80대란 말이에요. 60은 한 5세 이상부터 같아요. 제가 보니까 60대 중반 이상부터 한 80세 지금 정정하시거든요. 제가 모임을 나가도요. 특히 이 부동산 계통의 모임이 많거든요. 가면 80세, 85세 분도 아직도 이래요. 부동산 일을. 그러니까 부동산 볼륨이 크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한번 물욕이 많이 생긴 분들도 꽤 계세요. 근데 그 중에 일부분, 중요한 거는 그 중에 일부분 분들이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좀 다른 얘기를 하면 뒤에 와서 응원을 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 앞에서 응원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건 그거죠. 이 세대가 조금씩 말씀 주신 그런 분들의 모습에서 선진국 형태로 이제는 좀 다 같이
이런 분들이 나오는 걸 제가 느껴요, 주위에서. 예전에는 한 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지금 한 세월이 몇 년 지났는데 많아진 거예요. 막 대놓고 그 카톡 단톡방 있잖아요. 한 몇백 분 되는데 예전에는 글을 못 올린 거예요. 같은 부동산 계통이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비판적이면 야단하고 뭐 이런 쪽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응원의 글도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늘어나는 거죠. 확산이. 그러니까 결론은 시간이 한 10년 지나면 그렇게 앞에 계셨던 원로들, 좋게 하면 원로분들 본의 아니게 시대 환경 때문에 그 주위까지 돌아보지 못하는 그분들이 더 많이 지금 있다라고 좀 판단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좀 세대가 바뀌면 그러면 약간의 좀 더 진취적이고 좀 더 다 같이 사는 사회에 대한 어떤 개념 있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대중화가 되지 않을까, 여론화가 되고 교수님 말씀대로 다 같이 하는 방향으로 틀어야 되는 게 그때가 될 것 같아요. 10년. 그러니까 제 대안은 사실 없고 시간이 저절로 대안이 될 때가 오고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네. 느낌이 좀 그래요. 예. 조금 다른 시장 얘기지만 최근에 또 제가 이제 칼럼 쓴 네. 좀 그 봐야겠네요. 내용은 예, 뭐냐면요. 최근에 이제 그게 나온대요. 그 개인용 국채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개인들이 국채를 채권을 네. 기관들은 뭐 100억 단위로 사고 팔고 이렇게 하니까 개인이 못하네. 개인들이 참여하기 어려우니 네. 통장식으로 맞아요. 통장식으로 10년 만기 뭐 20년 만기 국채를 가입을 해서 사면 분리과세도 해주고 그리고 이자에 대한 그 혜택도 더 주고 그러니까 이자를 더 준다는 거죠. 네. 국채인데 그렇게 해서 개인들의 네, 맞죠. 그 채권 투자를 유도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네. 나오고 뭐 그거는 지금 뭐 전에부터 정책인지 뭐 지금 정책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의사결정 하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 주변에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은 더 많은 이자를 주고 더 많은 세수를 줄여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걸 투자를 개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그 분리과세를 통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 소수죠. 네. 소수의 종합과세 자산가들이잖아요. 네, 종합과세 내시는 분들이죠. 종합과세 내는 뭐 우리 같은 우리 같은 사람한테 혜택을 왜 주냐고요. 네. 왜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정도 그 이자를 더 주는 만큼 세금이 부족해지고 그렇죠. 그 세금은 다른데 써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를 하면서 이거는 다 좋은 거야. 이거는 채권 시스템이 좋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는 어떻게 따져보면 이거는 그냥 소수의 자산가들만을 위한 금융 상품이 될 건데 네. 이런 건 생각을 잘 교수님이 써주신 거 아닌가. 아니에요? 칼럼에다가 안 쓰신 거예요? 썼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교수님 말씀 맞죠. 저는 그래도 이거 일종의 이제 주식 시장으로 환산하면 보유 편향이라고 생각돼요. 맞아요. 주식을 내가 어떤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회사가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하는 일은 다 좋아 보이고 다 긍정적으로 보이고. 근데 예를 들어서 내 자산 중에 뭐 8알이 부동산이고 그 부동산에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있으신 분들이 만약에 정책을 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정책을 짜는 사람들 주변이 다 그런 분들이라면 당연히 보유 편향이 나올 수밖에. 이게 인간 본성이니까. 보유 편향. 내가 갖고 있는 걸 좋게 보니까. 그러니까 세제도 좋게 해줘야 되는 거고. 너가 이걸 좋게 안 하면 내 주변 사람들 다 힘들어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좋게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는데 그 우리라는 영역이 너무 자기 눈에 작다. 보이는 우리라는 거죠. 예, 너무 작다라는 게 이제 전 국민으로 보면 별로 그게 유익하지 않은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그거가 되는 나쁜 거 정치인 아닌가. 거네요. 결론은. 그렇죠. 쉽게 말하면. 부동산 보유 편향 정책은 사실 전체 국가적인 경쟁력으로 따지면 별로 썩 좋은 정책은 아니겠죠. 그렇게 보면. 단어가 생각나서 보유 편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뭐 확증 편향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랑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나는데 보유 확증 편향 쪽 사람들.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유 편향이면 그냥 보유 편향으로 만드는데 그걸 타겟을 가지고 칼럼 써주시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 보유 확장 편향 좋은 말인데요. 보유 확장. 네, 확증을 하셔도 되고 보유 확증 편향. 네. 그분들이 지금 위에 계신 거죠, 그죠? 보통 이제 보유 편향이라는 게 소유 효과를 얘기하는 그렇죠. 거고, 네. 그거는 이제 어떤 거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가치를 더 부여하는 심리.
근데 지금은 그런 거를 더 가지려고 얘기하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유 더- 분양보다 더 확장되고 원하는, 네네. 그건 그냥 탐욕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어렵게, 교수님이 어렵게 딱 보유 해놓고 확장. 탐욕 딱 써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분들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 좀 경종을 하는 의미에서 네. 딱 쓰고 옆에다는 탐욕 딱 하면 딱 좀 내리에 좀 꽂히네요. 제가 네. 보니까 말씀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진짜로. 근데 이제 자본 시장에서의 탐욕은 네. 저는 어느 정도 경제를 돌리는 원동력이 된다고 이제 믿고 있거든요.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자본 시장은 그 생산을 담당을 하고 고용을 담당하기 네. 때문에 뭐 그쪽 돈이 막 들어가 가지고 막 하는 동안 결국 더 많은 그렇죠.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네, 네, 네.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그 옛날에 중농주의 학파 때부터 네. 사실은 그 토지 노동 자본 네. 이렇게 나눠서 지주의 이익은 모든 경제에 좀 해를 끼치는 쪽으로 그 키네이의 그 표 네. 그런 데를 보면 이제 그렇게 그때부터 이미 네.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는 그 부동산의 지주들의 이익이 경제에 안 좋다. 그걸 계속 강조해 다 알고 왔었거든요. 있었죠. 굉장히 맞아요. 오래 전부터 네, 네. 자본주의의 시작인 그 자유시장주의자들조차도 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얘기가 아니라 교수님이니까 여쭤보고 싶은데 그거는 네. 확정적이지 않나요? 물론 그 토지 그거는 제 짧은 생각인데 고대부터는 이미 다 알았던 것 같아요. 고대부터 예. 재산 사유화가 되기 전부터 성경에도 저는 나오는 거라고 저도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네. 말씀 주신 지대 쪽에 너무 그 뭐라 그럴까요? 인간의 어떤 경제 활동 속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정상적인 것은 자본이 투입이 돼서 산출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토지에 노동이 들어가서 산출물이 나오면 좋은데 토지 자체가 지대를 넘어서는 어떤 형태? 그거를 개인 사유화를 하면 이게 가능한 게 뭐냐. 이 사람들이 생산한 것들에 대해서 지대를 더 올릴 수가 있어요. 생산을 만약에 100밖에 못하면 지대를 먹고 살 거 30 빼고 70을 올릴 수 있는데 생산을 200을 했어요. 그럼 먹고 살 건 30이잖아요. 네. 그럼 지대를 170으로 올려요. 네. 이런 게 지금 현재 시스템의 그게 문제라는 걸 다 알고 있죠. 봉건주의 맞아요. 경제고 옛날 그러면- 뭐 조선시대 경제고 뭐 네, 그런 그러면 이제 거였죠. 예. 개인 사유화가 재산자가 됐잖아요. 근데 재산 개인 사유화가 된 다음에도 형태는 똑같이 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법의 테두리에서. 지대만 올리면 돼요. 담합해서 그냥 네. 지주끼리.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개인 소유 토지 중에 80%를 10% 갖고 있잖아요. 네. 편중이 이미 돼 있어요. 그건 또 역사적인 뭐 슬픔도 있죠. 왜냐하면 치욕적인 한일 합병 때문에 네. 동양척식 세워가지고 다 뺏어갔잖아요. 일본 그 양반들이 다 뺏어가가지고 다 아는 사람들 다 나눠줬잖아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건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방을 붙이는데 집 친구애라 땅 갖고 있는 거 소장농들이고 자기가 했다면은 뭐 등기해주겠다 좀 했는데 글씨를 모르잖아요. 소장농들이. 네. 제가 알기로는 붙였다 띈 거로 알아요. 그 방을 요식행위로 붙여가지고 글씨를 모르니까 뭐야 말하니까 지주들은 보고서 모른 척하고 그냥 가고 소장농들은 글을 모르니까 그리고 다 뺏겼다는 루머 설도 있어요. 실제 상황이고 근데 그거를 이제 발전해서 헨리 조지인가요? 그 양반이 딱 보니까 아 이건 결론은 말씀 주신 내용이다. 이 지대가 결국 부의 양극화를 이을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시스템을 개인 사유화를 할 때 공익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단적인 예는 이거죠. 강남에 세금을 투입을 했어요. 그럼 살기 좋아지니까 강남 집값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수익을 왜 개인이 다 가져가야 돼요? 네. 이거는 뭐 균형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국가 입장에서.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없는 거죠. 지금 시스템에. 세금은 전 국민의 세금인데 왜 수익은 일부가 취하죠? 아까 말씀 주신 일부 많이 가진 분들의 어떤 시스템과 카르텔이 우리 현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카르텔이 작동했다고 좀 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또 답은 대안은 시간이 가야 그분들이 좀 정리가 되고 교수님 같은 신세대들이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의식이 좀 앞서가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 패러다임이 이제 그때 가면 바뀌겠죠. 그게 대안인 것 같아요. 지금은 길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소리를 낼 뿐이지. 저는 우리 사회에서 네. 참 걱정하고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토지를 중심으로 한 계급이 생긴다는 거. 어떤 지역을 하면서 그쪽 사람,
네, 맞아요. 예, 이렇게 하면 이제 그쪽 사람이 이제 많은 부를 가지게 되고 네. 또 그 다음에 그런 자기들끼리 이제 그 결혼을 하게 되고 인맥을 형성을 하게 되고 친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집단화가 되면 그게 계급이거든요. 네. 그 이제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그런 옛날 귀족 같은 그런 계급이 생겨나는 순간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중요한 의사결정을 다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의사결정은 자기들 집단만을 위한 의사결정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시 이거는 저는 그게 자본주의를 해치는 가장 해치는 요인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다시 거꾸로 가는 거다. 자본주의 옛날 봉건 시대로 그렇죠. 예. 자본주의 시대의 봉건화가 나타나는 거. 봉건화 좋은 네. 말씀이네. 예, 그래서 그건 참 옛날부터 대안은 뭐예요, 교수님? 우려서 예? 대안은? 주식이 잘 돼야죠. 아, 이게 정답인데 사실. 주식 저는 잘 모르지만 자본이 그런 잘 것 돼야 같아요.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주식이 잘 되고 이 주식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보유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니면 또 임금을 통해서 그 부가 이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 기업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체제가 맞아요. 그게 그게 계속 잘 돼야 정상적이죠. 이제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 거죠. 아까 말씀 중에 자본주의를 사랑하신다 그랬고 네. 자본주의의 순기능이 있잖아요. 네. 투입을 해서 네. 산출하고. 네. 근데 부동산은 그 기능이 없잖아요, 솔직히. 없죠. 그러면 계속 효용을 계속 만들어내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기업은 계속 생산을 네네. 하면서 이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죠. 예. 근데 이거는 그냥 그 자체로서 가격만 왔다 갔다 하고 도리어 네. 노동자나 이분들의 미래의 수익을 갖다 합법적 태도에서 약탈적인 어떤 시세 차익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일명 말하는 뭐 재산권이라고 지금 포장을 해놓은 것 같고. 네. 저희가 이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뭐 그냥 이 현재 상황들을 투덜투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바로 대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는 의미로 네. 저는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마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네. 공감도 하고 고민도 하고 물론 또 반대도 있으실 거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이냐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하는 중에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그 사회가 좀 더 산출이 많은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야 된다. 맞죠. 이런 얘기를 네. 오늘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도 이해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 그 뭐 아재들의 그냥 자유로운 토크 정말 저 대담해 보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토크를 해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끝이 안 날 것 같아서 네. 제가 지금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끝이 안 날 것 같아서 저희 끼어들었고. 마무리에 한 말씀 드려도 되나요? 네네. 그 대안은 아까 제가 시간이라고 저는 일단 말씀드렸지만 교수님하고 좀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맞아요. 대안 네. 현실적인 대안들도 사실 있거든요. 좀 네. 이게 시간적인 대안이었고 현실적인 대안들이 어떻게 될 수 있니 이런 것들을 나눠서 좋은 안이 나오면 다음에 한번 시청자분들한테 좀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또 서 교수님은 또 끝으로 하실 말씀. 저요? 네. 저도 항상 뭐 저희는 자본으로 돈이 가야 네. 자본주의는 계속 성공한다. 이거 우리 신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데서 요즘 부동산 너무 걱정스럽고 네. 많은 그 돈이 글로 흘러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한 교수님 같은 분들이 그런 그 내부의 문제들을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좀 고맙게 느끼고 예,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와인도 좀 대접하고 그러고 싶은 네. 마음으로 예. 같이 한번 제가 자리를 아유, 마련하려고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요청을 해서 제가 영광입니다. 예, 다음에도 또 뭐 이렇게 한번 또 네, 기회가 알겠습니다. 있으면 또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 월간 서준식의 확장판입니다. 월간 서준식의 확장판으로 우리 한문호 교수님 모시고 과연 한국의 현재 부동산 상황들이 어떻고 진행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과연 거기에 쌓여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담아서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양한 생각이 있으실 건데요.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편하게 얘기했던 자리라 조금 거친 면도 있었고 또 내용 중에는 조금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충분히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넓은 아량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저희 다 개인적인 의견이고 다 한계를 가진 개인들이라서 미래를 완벽하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점도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서준식 교수님, 한문도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